여러분 혹시 배다혜 씨라고 기억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들 중에는 기억이 날 듯 말 듯해. 여러분들의 기억을 소환시켜 드리겠습니다. 일단 영상 보여드리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다혜 씨 정말 오랜만에 얼굴을 봅니다. 그런데 최단미 변호사님, 이 배다혜 씨한테 무슨 일이 생긴 겁니까? 네, 그러니까 배다혜 씨가 최근 2년간 본인보다 10살 이상 어린 20대 남성에게 아주 극심한 스토킹에 시달렸다라는 겁니다. 이 20대 장모 씨는 최근 2년간 인터넷 아이디 24개를 이용을 해서요. 배다혜 씨에게 예를 들면 남자와 여관에서 뭐 하고 있었느냐 이러한 악성 댓글을 수백 개를 달았다는 거예요. 네. 여기서 그치지 않고 배다혜 씨의 공연장에 수차례 들어가려다가 제지를 당하자 고성에 소란을 피우기도 하는 등 그동안 2년간에 걸쳐서 스토킹을 해왔다고 합니다. 세상에 2년에 걸친 스토킹이면 이것 말고도 피해 사례가 더 있을 것 같습니다. 김유진 아나운서. 그렇습니다. 이 20대 남성이요. 배다혜 씨가 고양이를 키운다고 해요. 그런데 햄스터를 선물하겠다라고 연락을 해온 거예요. 뭐 생각만 해도 정말 소름 끼치는 발상이잖아요. 네. 근데 연락에 답을 안 하니까 기어이 남성이 고양이가 햄스터를 잡아먹는 만화를 그려서 보냈다는 겁니다. 게다가 여기서 끝이 아닌 게요. 이 남성 자신의 책을 출간한다면서 배다혜 씨에게 돈을 보내라고 요구까지 했다고 하는데요. 우린 지금 얘기만 하는 거로도 스트레스를 받는데 그러니까요. 배다혜 씨 본인은 얼마나 힘들었을지 고통이 상상도 되지 않습니다. 벌써부터 이 얘기만 들어도 온몸이 오싹해지는데요. 관련해서 경찰 얘기 잠시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이가 햄스터를 잡아먹는 이런 거 애니메이션 해갖고 몇 차례 보냈어요. 2년간, 무려 2년간 배다혜 씨가 얼마나 고통 속에 살았을까요? 장혜찬 평론가님. 네, 사실 왜 그동안 신고하지 않았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연예인들은 이런 피해를 당할 때 이미지나 여러 가지 사회적 시선 때문에 선뜻 신고를 하는 것도 쉽지 않은 현실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동안은 이 배다혜 씨 입장문을 보면 바보같이 참고 참았지만 이제는 충분한 증거를 모았다. 그러니까 증거를 또 많이 모은 데 시간이 필요했던 것 같고요. 정말 한편으로는 본인이 죽어야 이 고통이 끝날까 이런 극단적인 생각까지 할 정도로 세상에. 많이 괴로웠다는 입장문을 배다혜 씨가 남겼는데요. 네. 이제는 담담하고 당당하게 대응하려고 한다. 이 상황을 만든 건 그 사람, 그 스토커의 잘못인 것이지 본인의 잘못은 이제 전혀 없다는 확신을 가지고 명백하게 법적인 대응을 하겠다는 그러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세상에 오윤성 교수님, 아마 당해보지 않고서는 저 고통을 진짜 헤아릴 수가 없을 거예요. 어떻게 죽어야 이 고통이 끝난다는 그런 생각까지 하게 됐습니다. 사람이 이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극단적인 어떤 극심한 고통을 도저히 피할 수 없다라고 본인이 판단할 때예요. 그래서 이 고통을 주는 그 주체에 대해서는 도대체 어떻게 방법이 없으니까 오히려 그 고통을 받는 객체인 나 스스로를 갖다가 없애야 되겠다 이렇게 잘못된 생각을 갖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절대로 그런 결정을 갖다가 내리면 안 되는 이유가 네. 왜냐하면 저런 종류의 사람들은 만약에 그렇게 고통을 주는 그 대상이 극단적 선택을 하게 되면 네. 별다른 죄책감이라든가 후회 이걸 전혀 느끼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이번에 적극적으로 맞아요. 당당하게 나는 맞서겠다라고 결정을 하신 것이 훨씬 잘하신 결정입니다. 정말 어려운 용기도 냈다는 생각도 들어요. 근데 백성문 변호사님, 이 몹쓸 짓을 한 남성 어떻게 됐습니까? 그러면 일단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해서 경찰에서 이 관련된 혐의 인정하느냐 물었을 때 내가 한 거 다 맞다라고 인정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반성을 해서 인정한 것 같지는 않아요. 일단 본인이 어떻게 해명을 했냐면 난 처음에 정말 배다혜 씨가 좋아서
팬심을 가지고 시작을 했다가 자꾸 하다 보니까 내 장난이 좀 심해졌던 것 같다. 장난요? 근데 이게 범죄가 된 줄 몰랐다 이렇게 혐의를 시인했다고 하는데 문제는 네. 이렇게 경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배다혜 씨에게 또 SNS를 보냈습니다. 뭐라고요? 나 이거 어차피 벌금이면 끝나. 합의금 1,000만 원이면 되겠니? 이런 조롱성 문자 메시지까지 보냈다고 합니다. 고소를 하고 신고를 했는데도 스토킹은 계속됐습니다. 오윤성 교수님. 지금 이제 저렇게 스토킹을 계속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일단 본인이 하는 이 스토킹 행위에 대해서 나름대로의 어떤 그 정당성을 스스로 부여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2년 정도는 아주 저렇게 뭐 이렇게 팬같이 하다가 거기에 대한 반응이 없으니까 저렇게 이제 스토킹을 시작을 했다라고 하는데 일단 스토킹에 대해서 처벌이 약하다고 본인이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앞에서 본 대로 벌금형이라든가 나 합의금 이렇게 돈을 운운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 스스로가 무서워하는 것은 신체형이라는 거예요. 스스로 자신을 행동을 뭔가 교정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신체형을 달라고 본인이 이렇게 의사표시를 하는 것이니까 이 매를 벌고 있는데 지금 거기에 맞춰가지고 경찰에서는 구속영장을 신청을 했고 네. 그리고 이제 법원에서도 사안이 중대하고 도주 우려가 있다라고 해서 구속영장을 발부를 했으니까 네. 소원대로 됐습니다. 진짜로 스토킹에 대한 처벌이 가볍습니까? 최단비 변호사님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적인 인식이 바뀌었죠. 예전에는 스토킹 자체를 그러니까 좋아하는 마음에 좀 잘못된 것이 이렇게 약하게 생각을 했고 또 경범죄 정도로 처벌을 했습니다만 최근에는 바뀌었어요. 이 사람 같은 경우에도 지금 구속 기소가 된 상태잖아요. 네. 그러니까 최근에는 이러한 단순히 경범죄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물론 이제 법 자체는 없습니다. 스토킹 법안을 만들자는 논의는 계속해서 있지만 하지만 네. 이번 사건처럼 다른 예를 들면 형법에 적용되는 범죄를 적용을 해서 엄격하게 처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 사안에 대해서 법원의 판단은 뭐였을까요? 백성문 변호사님. 그러니까 이거는 단순 스토킹의 범위를 넘어선 거죠. 명예훼손죄, 모욕죄, 그다음에 공연장에서 난동 피워서 업무방해죄, 그다음에 정보통신망을 이용해서 불안감을 조성한 불안감 조성행위 혐의가 여러 가지입니다. 이걸로 구속 기소가 됐고 통상 과거의 판결을 좀 돌이켜 생각을 해보면 이런 정도의 실형 선고되는 사안은 그렇게 없었던 것 같은데 조금 전에 최 변호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최근에 이 스토킹류와 관련된 범죄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피해 정도 너무 심하기 때문에 좀 중하게 처벌하려고 노력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이번에도 법원은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일단 기간이 짧지 않고 길었죠. 한 2년 이상 지속적으로 괴롭혔고 배다혜 씨는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한 사람의 인격과 일상을 완벽하게 무너뜨리지 않았습니까? 이런 걸 다 고려한다면 거기다가 배다혜 씨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했고 그리고 저는 아까 합의금 운운하고 뭐 나 벌금형에 불과해 이렇게 문자 보낸 것도 반성도 하지 않고 더 나아가서 나가도 또 할 거야라는 의미거든요. 그게. 이런 걸 다 고려한다면 이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래서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이 몹쓸 짓을 한 남성. 그렇다면 그 선고 이후에 혹시 뒤늦은 참회의 눈물 흘렸습니까? 장혜천 평론가님. 전혀 반성하는 모습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장 씨는 선거 직후 판결이 잘못되었다면서 판사에게 항의를 하다가 그러니까 재판정에서 난동을 피우다가 결국 법정에서 끌려 나갔다고 하는데요. 이 재판장에서 항의를 과도하게 하는 것 또한 별도의 혐의로 재판을 또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실형은 됐지만 혹시 2년 뒤에 풀려나왔을 때 혹시 또 다른 스토킹이 있을까 봐 걱정되는데요. 배다혜 씨한테 이 또 다른 피해가 가지 않도록 사회가 또 보호를 해줘야 되지 않을까 그런 장치를 마련해 줘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죄값을 달게 받기 바랍니다. 세상에 어쩌다가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최단비 변호사님. 네, 어제 오전에 전주에서 벌어진 안타까운 사건입니다.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자전거를 타고 준교 중인 한 초등학생이 보이시죠? 저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이제 건너려고 하는 순간입니다. 근데 보이시는 것처럼 레미콘 차량이 우회전을 해서요. 그대로 이 학생과 충돌을 하고 맙니다. 세상에. 충돌한 레미콘 10m가량 더 가서 멈춰섰는데요. 아이고. 레미콘에서 나와서 사고 네. 현장을 확인한 기사. 사고 현장을 확인하고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맙니다. 저 마지막에 털썩 주저앉은 사람이 레미콘 차량 운전자인 것 같은데 어쩌다가 이런 참변이
일어나게 된 겁니까? 장해찬 평론가님. 네, 오전 8시 20분가량 전북 전주시 이제 초등학생이 등교하는 길이었습니다. 11살 초등학생이 자전거 도로를 타라 직진하던 중에 횡단보도를 만나게 된 겁니다.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했겠죠. 그런데 왼편 도로에서 달려오던 레미콘 차량이 우회전을 하게 되면서 횡단보도에서 멈추지 않고 이 학생을 보지 못하고 그대로 우회전을 했던 것 같고요. 네. 레미콘 차량은 충돌 이후에 10m 정도 더 가서 정지를 했다고 하거든요. 네. 해당 남학생은 머리 등을 크게 다쳐서 현장에서 참 안타깝게 숨졌다고 합니다. 세상에 현장에서 안타깝게 숨졌어요. 아니 근데 백성문 변호사님 네. 우회전 그런 걸 떠나서 횡단보도가 있으면 당연히 멈춰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일단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가 아니라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죠. 이 경우에는 오히려 더 차량에게 더 주요를 많이 부과합니다. 그래서 횡단보도에 차량이 진입한 이후에 사람이 튀어나와도 사람보다는 차에 더 책임을 많이 부과하는데 지금 이 레미콘 차량 운전수 물론 마지막에 저렇게 본인이 주저앉아서 본인도 굉장히 안타까움을 표하고 있습니다만 일단은 우회전하기 전에 횡단보도에 일시 정지를 하면서 사람이 지나가는지 일단 한번 봐야 되고 그걸 보지 않고 지금 이렇게 아예 속도도 줄이지 않고 골목길로 진입했기 때문에 뭐 물론 운전자는 어린아이를 미처 보지 못했다고 진술했습니다만 이에 따른 책임, 법적 책임은 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왜 당시에 저 레미콘 차량은 우회전을 해서 골목길로 들어가려고 했을까요? 당시에 목격자분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콘크리트 붙는 큰 차가 한 대 서 있고 자전거가 찌그러져가지고 누워 있고 너무 이제 큰 차가 사고가 나다 보니까 이제 피해자가 많이 다쳐 있었고 상태가 많이 안 좋았어요. 큰 차가 지나갈 일이 없는 골목도로다 보니까 뭐 그런 거는 예상을 못했었는데 저 앞에 지금 건물 짓는 공사가 있어가지고 대형 차들이 그 출퇴근 시간에 많이 지나다니더라고요. 아니 그렇다면 공사 현장으로 향하던 길이었다는 거예요, 오인성 네. 교수님? 그러니까 이제 저쪽에 인근 고시원에 이제 신축 공사 현장이 지금 이제 있어서 그 공사를 하기 위해서 평소에 저쪽 길에는 저렇게 큰 그 대형 레미콘 그 차량들이 잘 이제 들어오지 않는데 저렇게 이제 뭐 공사가 진행됨에 따라서 들어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저는 이렇게 봐요. 근본적으로 이 차량 운전자들이 저 레미콘 운전자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차량 운전자들이 보행자 보호에 대해서 별로 신경을 안 쓰는 것 아직까지는 그런 것들이 우리나라에서 이 공감대가 이렇게 제대로 확립이 안 돼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특히 이제 레미콘 차량 같은 경우는 운전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오른쪽으로 우회전하는 그 과정에서 바로 이렇게 들어오는 옆에 있는 보행자를 볼 수 없을 확률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러니까 저런 상황에서는 늘 우선적으로 횡단보도 직전에 무조건 바로 정차를 갖다 하고 난 뒤에 좌우 살피고 가야 되는데 교과서적으로는 그렇게 다들 얘기를 하시는데 실제로 보면 그렇게 잘 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요. 차체가 높다는 것은 결코 변명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유가 될 수가 없어요. 본인들이 잘 알 거 아니에요. 차체가 높은 차량은 사각지대가 그만큼 많다는 거 본인들이 잘 알 거 아닙니까? 관련해서 경찰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는 횡단보도에 신호등이 없는데 못 보셨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운전을 감지되지 않았습니다. 사고가 어제 났기 때문에 제가 이제 기초적인 거 사고 영상이나 이제 주변 사고 이제 주변 파악하고요. 조사는 지금 진행 중이시고 어제 조사받고 이제 가셨고 또 추가로 조사할 게 있으면 더 나중에 더 불러서 더 추가로 이제 조사할 예정이에요. 생떼 같은 자식을 하루아침에 잃은 저 부모님의 마음은 얼마나 황망하고 분통 터지고 억울할 겁니까? 저 운전자 어떻게 됩니까? 백성문 변호사님. 일단은 저희가 스쿨존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 뭐 가중처벌 대상은 일단 아닌 것으로 보이고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이제 아이 사망에 대한 과실 책임을 묻는 것이고 그리고 그와 더해서 보행자 주의 의무 위반 같은 이제 도로교통법 위반 문제 정도가 추가될 텐데 일단 이런 사안에서 통상적으로 뭐 가해자 구속되거나 하는 경우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고의사고가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이 관련된 처벌도 처벌이지만 이제 피해 가족들의 이제 뭐 금전적인 배상이나 또 정신적인 그런 위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세상에 얼마나 지금 부모님들께서는 지금 억장이 무너질 거예요.
얼마나 비통에 빠졌었을 겁니까? 그런데 이런 비슷한 사건이 인천에서도 벌어졌다고 합니다. 김유진 아나운서. 네, 어제 인천의 한 초등학교 앞에서 방과 후 수업을 듣기 위해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학생이 25톤 화물차에 치여서 숨지는 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세상에. 이 당시 사고가 난 곳이요. 초등학교 앞, 그러니까 어린이 보호구역 스쿨존이었는데요. 주민들에 따르면 평소에도 화물차가 많이 다녔고 사고도 잦았다고 합니다. 오늘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이 하나 올라왔어요. 네. 숨진 학생과 같은 초등학교를 다닌다고 밝힌 학생이 올린 글이었는데요. 스쿨존의 화물차가 다니지 않도록 해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당시 운전자가요,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밝혀졌어요. 하지만 다른 위반, 신호 위반이라든지 속도 위반이 있었는지 정확한 사고 경위는 조사 중이라고 하고요. 스쿨존에서 발생한 사고이기 때문에 민식이법이라고 불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무슨 법 이런 걸 만들면 뭐합니까? 지키질 않는데 우리의 정신 상태부터 뜯어고쳐야 됩니다. 법을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어른들이 다 책임져야 됩니다. 얼마나 소중한 생명을 우리가 무참히 저 세상으로 보낸 겁니까? 정말 어른들, 이 사회가 반드시 반성하고 참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이 땅의 아이들을 고통스럽게 하는 어른들 또 있었습니다. 김유진 아나운서. 네, 지난해 9월에 울산 동구의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사건인데요. 그 사건의 파장이 4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던 건지 당시 상황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어린이집 점심시간에 찍힌 CCTV 장면입니다. 교사가 숟가락을 들고 아이에게 밥을 먹이고 있는데요. 아이 입에 억지로 밥을 집어넣으면서 강압적으로 먹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아이고, 세상에. 채 씹기도 전에 4번이나 연달아서 밥을 우겨 넣고요. 아이는 힘들었는지 구역질을 하고 아이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아이가 밥을 삼키지 않자 지금 다리를 밟고 있는 건데요. 그리고 다시 와서 아이의 허벅지를 또 밟는 모습이 포착이 됐습니다. 자, 이번엔 또 다른 날에 찍힌 영상인데요. 교사가 아이의 뒷덜미를 잡더니 정말 짐짝처럼 아이를 아이고. 내동쟁이 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세상에. 결국 이 아이는 책상 모서리에 머리를 박고서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다고 합니다. 저 어린이집 교사란 저 사람입니까? 사람이에요, 진짜? 사람이 저런 짓을 할 수가 있는 겁니까? 제가 봐도 우리 패널분들이 보셔도 지금 억장이 무너지는데 저 영상을 본 부모님은 지금 얼마나 지금 억장이 무너져서 말도 안 나올 것 같아요. 관련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교실 입구 신발장 쪽인데 거기가 CCTV 사각지대입니다. 교실에서는 안 우는 상황이라도 거기 나가면 꼭 울었다. 그리고 퍽퍽 하는 소리가 났다. 이렇게 아이들이 지금 진술을 하고 있고요. 그 원장은 그 사건이 있고 나서 바로 변호사를 샀답니다. 그 가해자는 나타나지도 않아요. 정말 잘못했으면 먼저 와서 집 앞에서라도 무릎 꿇고 사과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전혀 그런 게 없습니다. 이 사건 어떻게 만천하에 드러나게 된 겁니까? 장현찬 평론가님. 그러니까 제 영상을 뉴스하면서 많이 봤는데 볼 때마다 숨이 턱턱 막히거든요. 근데 부모님들 심정은 오죽할까 가늠이 안 되고요. 당시 피해 아동의 학부모가 처음에 아이가 녹초 상태로 집에 온 겁니다. 아유, 세상에. 그런데 입혀보낸 옷이 아니라 훨씬 더 큰 바지를 입고 오자 이거 왜 이렇게 다른 바지를 입고 왔냐 물어보니 아이가 자기 허벅지를 가리키면서 선생님이 여기를 발로 밟아서 내가 못 참아서 오줌을 쌌다. 아이고, 세상에. 그래서 옷을 갈아입었다고 말을 한 아이고. 겁니다. 이를 들은 학부모가 교사에게 전화로 확인을 하니 이 교사가 점심에 매운 음식이 나왔는데 아이가 물을 많이 먹어서 오줌을 쌌다고 거짓말로 또 이 학부모를 속이려고까지 했습니다. 와. 이를 이상하게 여긴 학부모가 아이에게 그동안 다른 학대가 있었는지 물어봤더니 아이가 대답하기를 밥을 5숟가락, 6숟가락씩 억지로 먹였고요. 구역질하는 상황에서 밥을 삼킬 때까지 허벅지와 발목을 밟았고 또 손가락을 입에 넣어서 토하게 만들었고 음식을 삼키지 않으면 화장실을 보내주지 않았다는 등 정말
설명드리기도 힘든 학대 정황이 다수 아이의 입을 통해서 확인이 되었습니다. 영화 속 조폭들도 저런 짓은 안 할 거예요. 오윤성 교수님, 저희 사람입니까? 사람이에요, 진짜. 해당 교사가 지금 이제 그 원장 딸로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이제 9월에서 10월까지 해서 6살 원생을 이제 밥을 먹이고 만약에 안 먹으면 거기에 대해서 허벅지를 밟고 발목까지 밟았다. 이게 어떻게 보면 가학성이라고 하는 것이 이 약한 상대를 대상으로 해서 자신의 어떤 그 가학성을 푸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볼 정도인데요. 검찰에서는 이제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가지고 영상을 복구를 했는데 놀랍게도 여기에 관여된 사람은 그 원장 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교사 3명에다가 그리고 이제 그 피해 아동이 12명, 학대 정황이 100건이었다라고 하는데 작년 11월 달에 검찰에 송치가 됐는데요. 그러면 사실 원장 딸이라고 하면 오히려 그런 행동을 하는 그 교사들에 대해서 감독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아까 이제 피해자 부모가 주장하듯이 원장이 바로 이 사건이 발생되고 난 뒤에 변호사를 사고 지금 그런 식으로 대처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 이거는 정말 모전자전이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까지 들 정도로 대처가 상당히 미흡하다라고 지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건 이후에 여러 달이 지났습니다. 그 이후의 상황, 저 가해자들은 반성하고 있을까요?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CCTV에 있는 것만 인정을 하고 CCTV에 없는 부분은 계속 거짓 진술을 하고 있어요. 반성을 하는 게 맞는 건지 저는 계속 의문이 듭니다. 계속. 아직도 반성 안 하고 있답니다. 백성문 변호사님. 그러니까 아이들의 진술과 CCTV 맞는 거, CCTV에 딱 일치되면은 그건 뭐 소위 말하는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니까 자백을 하고 나머지 외에 또 다른 폭행혹이나 가혹행혹은 전부 다 부인하고 있다는 거 본인 형량 줄이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인정을 해봐야 어차피 내 형량만 올라갈 것 같다라고 하는 것 같은데 그 얘기인즉슨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상황에 대해서 아 내가 정말 아이들에게 잘못했구나는 반성이 아니고 어떻게든 내가 여기서 잘 빠져나가야겠다 이 생각뿐이라는 거죠. 이에 대해서 수사기관에서도 이 정도 상황이라면 아까 뭐 지금 100회가 넘는다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영장을 청구했고 법원도 네. 이 정도라면 사안이 굉장히 중하고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런 의미로 구형영장을 발부를 했습니다. 걱정되는 건 최단비 변호사님, 아이들이 지금도 정신적 고통 속에 살고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자신이 정말 아이들에게 저 당시에 아이들에게 선생님은 정말 큰 존재거든요. 근데 그런 선생님이 자신을 저렇게 학대를 했으니 아이들이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부모님들의 말에 따르면 아이가 베개를 자기 주변에 쌓는데요. 그 이유가 이렇게 베개를 주변에 쌓으면 나를 지켜줄 수 있을 것 같다. 아이고 세상에. 그러니까 거기 안에 숨고 싶은 생각이 드는 정도라는 아이고. 거예요. 거기에다가 자신이 선생님에게 당했던 그런 것들과 똑같이 아이고, 어떡해. 동생의 허벅지를 밟는 등의 어떡해. 폭력성까지도 보이고 있다라고 합니다. 저 지금 가해 교사 3명은요 구속돼서 처벌을 받는 뿐만이 아니라 다시는 아이들 앞에서 선생님으로서 일을 할 수 맞아요. 없게 해야 된다라는 못 서게 해야 생각이 돼요. 듭니다. 부모님들이 아마 그렇게 병행하시겠지만요. 저 아이들 피해 아동들요. 심리 치료를 병행해서요. 정말로 저 외상후 스트레스 정말로 치유될 수 있도록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정말로 너무너무 걱정이 됩니다. 자, 분위기 바꿔보겠습니다. 우리 흥을 돋워주는 소리꾼들이 있다고 하는데요. 작은 체구에서 어떻게 이런 강력한 흥이 나올 수 있을까요? 자, 먼저 영상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려온다 봄이 내려온다 정이 깊은 물론이 한짐쟁이 내려오고 봄추리고 가만히 엎젖겄다 봄 내려온다 봄이 내려온다 봄이 깊은 물로 한짐쟁이 내려온다 우리 허리를 흔들며 양이 좁질 가지고 봄은 얼쑥 얼쑥 뿌리는 찬스 봄 내려온다 봄이 내려온다 허허, 정말 흥에 겨워서 춤을 잘 추는데 선글라스를 껴서 잘 모르겠어요. 누굽니까, 저 주인공? 일단은요, 그 전에 소개해드릴 곡. 이 곡
많이들 들으셨죠? 이날치의 범 내려온다라는 맞아요. 곡인데요. 어허. 이 곡이 한국 관광 해외 홍보 영상이 배경음악으로 쓰이면서 맞아요, 네. 전 세계적인 인기를 끌었습니다. 네. 영상 자체도 굉장히 화제가 돼서요. 홍보를 담당했던 한국관광공사의 오충섭 팀장이 대통령 표창까지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저거 뉴스파이터도 한몫했어요. 여러 번 소개해드렸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 곡을 자기만의 스타일로 재해석해서 멋진 무대를 보여준 사람이 있었는데요. 바로 아까 그 영상 속 그 인물, 국악신동 김태연 양이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지금 보시는 영상은 무대를 하기 몇 달 전에 집에서 그냥 춤을 추는 영상이었다고 하는데요. 결국 이 공으로 경연 무대에 나가서요. 호랑이가 강림한 것 같다라는 야. 평을 들으면서 아기 호랑이라는 애칭까지 얻었다고 합니다. 아기 호랑이야. 사실 김태연 양 하면요. MBN의 간판 예능이었던 보이스트롯에 출전했다가 감기 몸살로 컨디션 난조에 빠져서 아쉽게 중도 탈락했던 아픔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이후 다른 경연 프로그램이라서 이제 우뚝 섰는데 먼저 그 간절한 노래, 애절한 노래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길을 걷는다 끝이 없는 이 길 걷다가 울다가 서로 웃는다 울다가 웃다가 꺼내본 사진 속에 빛바랜 기억들이 나를 더 아프게 해 자기밖에 모르도록 만들어 놓고 최단비 변호사님, 김태연 양의 노래를 듣고 있으면요. 그냥 단순히 잘한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뭐가 한이 막 느껴져요. 그렇죠. 사실 김태연 양이 10살이에요. 김태연 어허. 양이 이 보이스트롯에 도전할 당시에 무슨 얘기를 했냐면 자기는 안무 선생님이랑 과자 파티할 때가 제일 좋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면 아이가 맞구나 하는데 노래를 부르는 걸 시작하는 순간 다릅니다. 일단 목소리가 굉장히 좀 이렇게 허스키한데 그렇죠. 감정의 표현을 너무 잘해요. 말씀하신 것처럼 감정선이 굉장히 뛰어나고 네. 특히 막 좀 이렇게 처절하고 애달픈 감정 표현을 굉장히 잘하는데 네. 아까 들으신 것처럼 바람길도 사실 장윤정 씨의 노래인데 장윤정 씨가 태연 양이 이 노래를 부른 이후로 내가 이 노래를 못 부르겠다 이렇게까지 극찬을 했습니다. 여기에다가 뭐 김준수 씨 같은 경우에는 산에서 10년 있다가 갈고 닦아서 나온 것 같다 이렇게까지 정말 격찬을 했습니다. 아니 너무 과찬 아닙니까 혹시 백성문 변호사님? 김태현 양이 지금 다른 타방송 프로그램에서 4등을 했거든요. 네. 근데 일단은 그 과정에서 경연할 때 이렇게 데스매치 이런 거 다 있잖아요. 김태현 양이 딱 누굴 지목해야 되면 다 딴 데로 돌렸을 정도로. 그래요? 그러니까 거의 트로트 선수들도 전부 다 김태현 양을 완전히 인정한 그런 정도였는데 네. 태현 양 아직 애기잖아요. 네. 근데 자기는 아직 부족하다라고 하네요. 저는 원래 이 노래를 듣고 제가 완전히 팬이 됐는데 그런데 뭐 자기는 천재도 아니고 아직 부족한 게 많고 자기도 신기하다고 하면서 그런데 하나 좋은 건 있대요. 아기 호랑이. 이 별명은 귀여워서 참 좋다. 아기 호랑이. 아직 애네요. 그러니까요. 정말로 그래서 더 앙증맞고 또 귀여움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장혜찬 평론가님 혹시 이런 어떤 이 감정을 풍부하게 표현하는 능력 타고난 걸까요? 어떻습니까? 제가 먼저 자랑부터 시작하면요. 아하, 네. 얼마 전에 방송국에서 만나서 사진을 같이 찍었어요. 야, 이따 보여주세요. 네, 제가 같이. 연예인 네. 누구와도 사진을 같이 찍지 않는데 아하. 유일하게 사진을 제가 먼저 청해서 너무 자랑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태교를 국악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핏줄부터 다른 게 김태현 양의 이 외증조부가 설장구 명인인 김호채 선생님이라고 합니다. 아하. 핏줄이 다르고 태교도 국악으로 하다 보니까 태어나서 7개월 때부터 자연스럽게 집에 있는 장구 놀이를 했다고 하고요. 아이 때 어릴 모습이네요. 때부터 각종 판소리 경영대회를 그야말로 휩쓸었다고 하는데 네. 이 어린 나이에 걸맞지 않는 저 한스러운 감정 어떻게 나왔냐면 네. 아주 어린 시절에도 산으로 올라가서 국악 연습을 했다고 해요. 어이구, 네. 그러면 아침에 일어나서 밥 먹고 산 타고 계속 노래 부릅니다.
근데 그 어린 나이에 엄마가 얼마나 보고 싶겠어요. 한때는 국악 선생님이 좀 밉기도 했다는데 그 엄마가 보고 싶은 마음 때문에 우리가 말하는 그리움이나 한, 애절함 이런 것들을 어릴 때부터 자연스럽게 터득했다고 하네요. 네. 보이스트롯에 도전했을 때 나이가 9살입니다. 그런데 국악을 하다가 트로트로 방향을 틀었어요. 과연 태연 양의 당시 실력이 어땠는지 한번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용두사나 너 많은 편지말 쳐 한 발 올려 맹세하고 두 발 뒤로 언약하던 저 표정 좀 봐. 한 계단, 두 계단, 194계단에 사랑씨 맡은 눈, 사람은 어디 가고 나만을 어디도 그 시절 못 잊어. 애기가 어쩜 저렇게 한이 있어? 아우, 순간 전율이 싹 느껴졌는데 오윤성 교수님, 국악과 트로트의 혹시 접점, 공통점이 있을까요? 혹시 찾아보면? 이제 김태현 양이 지금 이제 그 알려지기로는 그 미국의 그 유명한 그 카네기 홀에서 국악을 해가지고 우리 국악을 홍보한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리고 이제 그 사실 김태현 양이 아까 노래 부를 때 많은 어른들이 입을 이렇게 쪽쪽쪽 벌리게 만들었는데 네. 그 김태현 양 같은 경우는 이제 왜 그 국악에서 트로트로 오게 됐냐면 아버지 할아버지가 이미자 선생님의 용두산 여자의 일생. 예, 아까 용두산 엘리지 불렀고 그렇죠, 네. 여자의 일생을 너무 좋아해서 그래서 이제 트로트에 관심을 갖게 됐다는 거죠. 근데 이제 하는 얘기가 왜 그럼 트로트에 관심을 가지게 됐느냐? 이 판소리하고 트로트하고 감정이 연결돼 있다라고 그래요? 저 나이에 그것을 갖다 평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몇 가지 얘기하는 것이 한과 흥 이것이 이제 공통적으로 있고 기교와 선법과 정서가 동일하다. 아하. 이렇게 이제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는 엄청난 가능성 있는 제목이다. 그러니까요. 향후 활동이 기대됩니다. 그러니까요, 맞아요. 자, 김태연 양에 이어서요, 정말 우리의 흥을 북돋아주는 또 한 명의 주인공이 있습니다. 영상으로 만나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야 번긴 내 옆에 비워서 가자 동서남부 바람 불지 언제나 기다리나 수리꽃 가티들이 이때가 이르냐 장혜찬 평론가님, 시청자분들 이분이 누굴까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네, 바로 요즘 트롯 밥이라는 별칭을 얻은 홍지윤 씨인데요. 타 이제 트롯 경연 프로그램에서 2위를 하면서 많은 대중들에게 눈도장을 찍었습니다. 네. 그런데 마른 체구의 인형 같은 모습과 달리 이 배띄어라는 선곡으로 초장부터 기선을 제압하면서 시작부터 돌풍을 일으킨 주인공이 되었다고 하는데 네. 이 노래 실력의 선배 가수인 장윤정 씨도 감탄을 해서요. 모두가 행복감을 느낄 수 있는 무대였다고 말했고 네. 작곡가 조용수 씨는 노래를 듣고 곡 작업을 같이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다면서 아하. 최고의 찬사를 남겼습니다. 근데 제가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최단비 변호사님,
홍지윤 씨의 목소리에서도 뭔가 국악의 향기가 느껴집니다. 전문가 수준이 맞으신 것 같습니다. 홍지윤 씨가 10년 정도 국악 생활을 했대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6학년 때 사촌 언니를 따라서 처음 국악 공연에 갔는데 국악의 단번에 매료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유년 시절에는 노래 연습을 한다고 방학 때마다 산을 다녀가지고 유년 시절 추억도 많지 않을 정도라고 합니다. 네. 고등학교 시절에는요, 인방울 국악제에서 동상을 받는 등 여러 대회 수상도 하기도 했고, 네. 대학에서도 국악을 전공했어요. 네. 그러니까 10년 정도 국악 생활을 한 국악인이 맞습니다. 야, 그렇다면 국악인 생활할 때는 탄탄대로를 걸었을까요, 백성문 변호사님? 근데 홍지윤 씨 딱 얼굴 보면 한 번도 고생 안 한 것 같은 얼굴이에요. 네네. 그러니까 그냥 국악 천재로 시작해서 이제 트롯 가수로 발전한 것처럼 보이는데 네. 죄송합니다. 너무 안타까워서 그러시잖아요, 지금. 네. 성대강 쪽으로 이제 목소리가 아예 안 나와서 아하. 그때는 뭐 목소리가 막 계속 지금 저처럼 죄송합니다. 네. 갈라져서 네. 굉장히 고통을 겪었다가 그 갈등을 겪고 이제 네. 죄송합니다. 자, 이 고통을 겪고 계시니까 우리 김유진 아나운서한테 그러면 좀 물어볼게요. 네. 홍지윤 씨가 아마 이제 많은 분들이 보신 분도 계시고 응원하고 계신 분도 계시겠지만 소리꾼, 뭔가 이 소리꾼으로서의 뭔가 안 좋은 상황에 맞닥뜨렸다는 얘기가 있어요. 대체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네, 대학에 입학하자마자 성대 낭종이 생긴 겁니다. 처음엔 아예 목소리가 나오지 않다가요. 네. 치료를 받으면서도 목소리가 뭐 6갈리, 8갈리 이렇게 갈라지는 과정을 겪었다는 거죠. 네. 평생 노래만 바라보고 살았는데 목소리가 사라지니까 인생도 사라진 것 같다는 큰 절망감을 느꼈다고 하는데요. 아하. 그런데 홍지윤 씨의 고통, 고난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왜요? 왜냐하면 이 성대 낭종을 치료받는 과정에서 도중에 연습생, 그러니까 아이돌 해보지 않겠냐는 제의를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겠다고 하고 연습생이 됐는데 연습하던 도중에 다리를 다쳐서 아이고. 다리 마비 증상까지 겪었다는 겁니다. 네. 당시의 상황이 얼마나 심각했느냐 하면은 네. 평생 장애를 지닐 수도 있다는 얘기를 들었을 정도였다고 하고요. 네. 지금도 오래 걸으면 한쪽 다리가 절어 온다고 하더라고요. 아이고. 그래서 결국 아이돌 데뷔는 무산됐다고 합니다. 아이고 세상에. 사실 홍지윤 씨 입장에서 보면 앞서도 말씀하셨지만 자신의 외모만 보면 많은 분들이 에이 고생하면 않고 꽃길만 걸어왔네 하시겠지만 세상에 삶의 궤적을 들여다보니까 많은 고통과 또 그런 절망의 순간도 겪었네요. 그만큼 뭔가 그 한과 그런 정서가 노래에 혹시 녹아 들어있진 않을까요? 자,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가 떠난 이별고개 네가 없어도 남자는 많아 갈 테면 어서 가라지 행여나에게 돌아올 생각 꿈에도 하지 말아줘 하늘의 구름도 둥실둥실 떠가네 외롭고 높은 초산 너머로 내 꿈마저 떠가라 둘이 둥실 떠가라 아홉내 불망 내린 내게로 달씨가 사실 백성문 변호사님 앞서도 이제 홍지윤 씨 사연 듣고 많이 이제 가슴 아파하셨던 것 같아요. 목이 메일 정도인데 네. 근데 가수도 그렇지만 국악인한테도 목 관련 어떤 아픔이 찾아오면 진짜 치명적이잖아요. 맞아요. 근데 홍지윤 씨가 거기서 좌절하고 절망했다면 그리고 그다음에 아이돌 하려다가 또 다리의 부상으로 절망했다면 지금의 홍지윤 씨가 없었겠죠. 그래서 제가 이번 경연을 쭉 보다가 네. 홍지윤 씨가 굉장히 단단해져 있는 사람이구나 걸 굉장히 많이 느꼈어요. 아하. 이제 그런 과정을 겪고 나와서 요즘 어찌 보면 대세 트로트인들의 특징이 국악 베이스잖아요. 송가인 씨도 그렇고 아까 우리 태연 양도 그렇고 네. 앞으로 탄탄대로만 걷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앞서 말씀하셨지만 오윤성 교수님 그래서 앞으로의 미래가 진짜 기대됩니다. 네, 사실 어렵게 되찾은 그 목소리이기 때문에 본인의 입장에서는 할 수 있는 한 노래를 갖다가 계속 불렀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 사실 이제 트로트에 대해서 이 그분의 평가는 부르는 사람 입장에서 우리 상당히 좀 친근하잖아요. 근데 우리 듣는 입장에서는 그렇죠. 근데 네. 부르는 사람 입장인 바로 이 홍지윤 씨 같은 경우는
흉내낼 수가 없는 감성을 갖춰야 되고 노래 맛도 살리고 네. 그리고 이 트로트라고 하는 것이 연령대가 굉장히 폭이 넓기 그러니까요. 때문에 그 대중이 따라 부르기가 굉장히 쉽기 때문에 아하. 오히려 부르는 사람은 상당히 어렵다. 네. 그래서 본인은 이 임영웅 씨 노래를 듣고 충격을 네. 받았는데 앞으로 마음을 움직이는 노래를 부르고 싶다. 이렇게 본인의 감성을 그러네요. 피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현 양과 홍지윤 씨 앞으로의 미래도 응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